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의 그리움.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우리 각 지회장님들께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요. 오늘 이 순간은 내가 신앙송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재능신앙송협회 연합 시토크 시낭송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저 멀리에서 달려와 주신 우리 고두현 시인님, 그리고 우리 협회 이 시토크와 또 연합 시토크를 기획하신 우리 중앙의 김경복 협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지회장 홍승리입니다. 더운 날 바쁜 시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밀양 같이 시의 감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하고 저에게 명령해 주신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시에 특히 고두현 시인님의 시에 흠뻑 빠지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임 회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숙 전임 회장님, 구경영 전임 회장님, 서진숙 전임 회장님, 윤연기 전임 회장님, 그 외 여러 회원님 17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지회장 정이향입니다. 지회장 하기 어려워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중앙 무대에 또 설계 되는 이런 기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시토크라든지 연합을 해라 그럴 때 너무 많은 숙제 같았는데 그냥 강여정의 부산 지회장님 믿고 따라 여기까지 오니까 고두현 시인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서 뵙는 영광도 주시고, 네, 어쨌든 우리 경남 지회에서도 오늘 시간이 참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대 회장님 노전숙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역대 회장님 너무나 에너지 빵빵, 네, 이정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홍성숙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배정년 총무님, 네, 예, 그다음에 저기 어차피 하는 거 회계님, 백순검 회계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밀양지회 부회장 민희재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장이 계셔서 오늘 불참하게 되셨는데요. 대신 서신으로 저희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능신앙송협회 4개 지회가 모여 목요 신앙송회 연합 시토크를 하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능신앙송이 생기고 이런 행사는 처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고두현 시인님을 모시고 이렇게 멋진 해운대에서 함께 된 영광입니다. 재능신앙송 협회장이신 김경복 회장님과 몇 달 전서부터 연합 시토크를 준비하신 부산 지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인은 시에 생명을 주고 신앙송가는 시에 영혼을 준다는 말을 사랑하는데요. 오늘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밤이 되시길 기원하며 갑작스런 피치 못할 일로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고 죄송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서울에서 밀양 지회장 김옥선 보냅니다.
저희도 역대 전임 회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미숙 회장님, 공연하시러 가셨죠. 박슬기 회장님, 예, 김정선 회장님, 그다음에 구덕희 회장님, 예, 그리고 저희 회원들 모두 해갖고 한 10명이 왔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시인협회 황인국 이사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재능시 낭송협회 시낭송 및 토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 울산, 경남, 밀양이라는 영남의 네 지역이 시를 통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게 시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능시 낭송협회와 각 지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능시 낭송협회는 그동안 시 낭송의 저변 확대와 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시 낭송과 토크는 시가 가진 생명력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서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오늘 뛰어난 서정시인이자 운율의 연금술사라 일컬어지는 고두현 시인님을 모시고 시낭송 토크를 갖게 되어 더욱 특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인님의 시를 직접 낭송으로 듣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낭송 토크가 시에 대한 깊은 울림과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이 되고 지역 문학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연합 모교 시낭송회 고두현 시인님과 함께하는 모교 시토크를 부산지의 조성미 교육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조성미 교육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조성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 밀양 지회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두현 시인님과 함께 걷는 시의 시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실 거고요. 오늘 한 줄기 시가 길이 되어 마음을 이끄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세요.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이해한다라고 말이죠. 자, 그럼 언어의 연금술사 그리고 기리의 시인 고두현 시인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시인님께서 따뜻한 말씀 먼저 인사로 전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죠. 벌써 6월인가 했는데 음력으로도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윤6월까지 있어서 올해 6월은 아주 풍성하고 깁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더 풍성하고 길 것 같은 느낌을 벌써 6월 음력 초에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래서 올 추석이 유난히 또 연휴가 길어요. 황금 연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살다가 얻게 되는 가외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시인님께서는 여행자로서도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시인으로서도 수많은 길을 걸어오셨고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길 위에서 태어난 많은 시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함께 공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두 편의 시를 듣고 시인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빨간색 차만 보면, 그리고 망덕포구에 그가 산다 두 편의 시를 듣고 시인님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시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빨간색 차만 보면, 부산지회 예정화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빨간색 차만 보면, 경남 통영 한마을 빨간색 승용차 문에 누가 자꾸 돈을 끼워두고 사라진다. 며칠 전에 10,000원, 그 전엔 50,000원, 오늘은 족발 담은 비닐봉지까지. 꼬깃꼬깃 접은 마음 어찌하나 돌려줄 길 없어 지구대에 들렀더니 배세회로 속 할머니, 홀로 6남매 키운 치매초기. 아들차와 같은 색 차만 보면 운전석 손잡이에 돈을 끼워 넣는다. 공부 못 시킨 것이 너무 미안해서 용돈하고 먹을 것 좀 놔두고 왔지. 그러면서 돌려받은 21만 원 또 치마 속에 꼬깃꼬깃 접어 넣는다. 울산지회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박재란, 윤순옥, 신은자, 김성화 회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망덕포구에 그가 산다. 함께 감상하시죠. 섬진강물이 남해로 흘러드는 전남 광양 진월면 망덕포구. 옛 나루터 옆에 오래된 집이 한 채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윤동주 유고를 숨겨 보존한 국문학자 정병욱의 옛집이지요. 이 집에서 자란 정병욱이 윤동주를 만난 것은 1940년 연희전문학교 신입생 때였습니다. 신문 학생란에 실린 그의 글을 보고 윤동주가 찾아왔죠. 동주는 3학년이었고 5살 많았지만 둘은 평생 지기가 됐습니다. 동주는 습작시를 그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습니다. 1941년 말 졸업을 앞둔 동주는 19편의 시를 정리해 시집을 내고 싶어 했죠. 자필 원고 3부를 필사해 한 부는 스승 이양하 교수에게 주고 한 부는 정병욱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출간을 포기하고 이듬해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제 말기인 1944년 1월 정병욱은 학병으로 징집돼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지요. 떠나기 전 그는 어머니에게 동주의 원고를 맡기며 소중히 간직하고 둘 다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조국이 독립하면 세상에 알려달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마룻장을 뜯고
항아리 속에 원고를 넣어 일제의 감시를 피했지요. 습기가 찰까봐 볏짚을 깔고 마룻장 위는 나무 책상으로 가렸습니다. 그 사이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혔고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옥사하고 말았지요. 강복과 함께 극적으로 생활한 정병욱 앞에 어머니는 명주 보자기로 겹겹이 산 원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상경하자마자 윤동주 가족에게 원고를 보였고 다른 작품을 찾아 시집 발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동주 3주기인 1948년 유고 31편을 묶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간할 수 있었지요. 동주와 스승이 간직했던 원고는 유실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병욱이 지켜낸 원고가 없었다면 한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비워둬야 할 뻔했지요. 망덕보구에 그가 산다. 윤동주 유고 지킨 정병욱의 전원 고두현. 섬진강 물고비가 남해로 몸을 트는 망덕보구 나루터에 어릴 적 내 집이 있네. 강물이 몸을 한껏 구부렸다 펼 때마다 마루 아래 웅웅대며 입 벌리는 질 항아리. 그 속에 그가 사네. 강폭을 거슬러 올라 서울로 가던 그 해, 압록강 먼저 건너 손잡아준 북간도 친구. 함께 해던 별무리처럼 그가 지금 살고 있네. 시집 원고 건네주며 밤새워 뒤척이다. 참외로 몰래 쓰고 바다 건너 떠난 그를 학병에 징집되어 뒤따라가던 그날 저녁, 어머니, 이 원고를 목숨처럼 간직해 주어. 우리 둘 다 돌아오지 못하거든 조국이 독립할 때 세상에 알려주어. 그는 죽고 나는 살아. 캄캄한 바닷길을 미친 듯이 달려온 날, 어머니 마루창 듣고 항아리에서 꺼낸 유고. 순사들 구두 소리, 공출 및 찾는 소리, 철컥대는 칼자루 속에 숨죽이고 견딘 별빛. 행여나 습기 찰까, 물 한 개에 몸 누글까. 볏짚 더미로 살과 뼈를 말리던 밤이 만조의 물빈을 위로 달빛보다 희디희네. 후쿠오카 창살벽에 하얗게 기대서서 간조의 뻘에 갇혀 오가지 못하던 그 오사카 방공포대에서 살아남은 나를 두고 남의 땅 육첩방에 숨어 쓴 모국어가 밤마다 웅웅
웅 소리내며 몸을 트네. 하루 두 번 물때 맞춰 아직도 잘 있는지. 마루장 다시 뜯고 항아리에 제 입을 맞추는 그가 거기 살고 있네. 네, 이렇게 시인님께서 일어서셔서 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인님? 그 누구신지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저를 아주 적셨습니다. 윤동주 이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좋습니다. 정병욱을 만난 게 이제 연희 전문 정병욱 1학년 들어와서 만났었는데, 아까도 내레이션에 나왔지만 두 사람이 5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동주가 병욱을 아주 깍듯이 존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숙사 생활 힘들어서 밖으로 나가야 될 때 같이 하숙집을 구할 때도 한 방을 같이 썼고, 경복궁 옆에 서촌에서 하숙할 때도 또 한 방을 썼고, 그래서 윤동주의 초고를 제일 먼저 읽은 독자가 늘 정병욱이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고치기도 하고 그런 정도 사이였는데, 정병욱이 없었으면 정말 한국 문학사가 한 페이지 비어 있을 뻔했지만, 이 정병욱과의 저와의 연결고리는 또 어디서 시작됐나 그러면 정병욱의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 설천 문학마을인데, 거기에서 정병욱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3.1운동 끝에 쫓기기 시작하면서 남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산에도 가고 하동에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자리 잡은 곳이 광양 섬진강 맨 마지막 하류 끝에 망덕포구라는 곳에 물가에 양조장집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마루장 뜯고 했던 그 집을 제가 가봤더니 지금도 양조장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남쪽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류에서 저 압록강 건너 북한도 끝에서 온 한 남자와 여기에서 올라간 한 남자가 만나서 한국 문학사의 두 봉우리를 만들었으니 어찌 감회가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를 앉아가지고 한참을 역사와 개인 사이에 흐르는 강물에 젖었다가 또 망덕포구에서 하류 끝바다 건너가 바로 제 고향 남해예요. 그러니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광양이라는 데가 빛광자의 볕 양자란 말이에요. 한국 문학의 새로운 빛과 햇볕을 피워 올리는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쓴 게 이 시였는데, 방금 나레이션을 듣고 이 시를 듣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기획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곁들일 뿐 더 많은 말을 안 하더라도 네. 훨씬 전달력이 좋았고, 네. 깜짝 놀라면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획이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빨간색 차만 보면 이거는 진짜 통영인데 설명이 필요 없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문 기사에도 났고 방송에도 소개된 뉴스였습니다. 제가 시인이기도 하지만 시인은 시만 써서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생업을 가지려고 그럴 때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꾼 거는 활자밥을 먹는 걸로 택하자. 근데 제가 워낙 집도 절도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에 한이 맺혀갖고 돈 많이 주는 데가 좋더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네.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지금까지 정년 퇴임까지 하고 정년 후에도 네가 딴 데 신문에 쓰는 글을 꼴을 우째 보노 못 간다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신문이 37년 전에 조선일보보다 수습기자 월급을 2,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저로서는 이 뭐 할배여지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이고 둥글고 따뜻하고 이런 덕목에다가 신문 기자가 갖춰야 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그렇죠.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이런 덕목을 함께 배워서 새가 두 날개로 날 수 있듯이 제 문학 제 글의 균형을 잡는데 저널리즘적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에 양쪽 날개를 준 신문사가 또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게 이 빨간색 참한 보면 같은 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 간섭을 극단적으로 절제하고 내가 안 쓴 것처럼 하면서 남에게 설명 없이 보여주기만 하는 제시형 작품이 이 예인데 그런 내용을 독자들이 그대로 다 알아들어서 얼마 전에 그 자폐기가 있는 남자가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통영 근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시 낭송 수업에 참여했대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33명 앞에서 약간 떨면서 이 시를 외워서 암송할 정도로 사람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시 쓸 보람이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사연 덕분에 이 시를 대하는 제 마음도 달라졌답니다. 네, 사실 오늘 질문에 시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네요. 네. 맞아요. 너무 멋진 답변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회장님께서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자리를 바꿔라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각도가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시인님을 바라보면서 낭송하시는 분의 시를 감상하잖아요. 제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편의 시를 감상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아주 제목이 아름답고 철학적입니다. 제가 홀딱 정말 빠졌습니다. 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김태자 회원님께서 준비한 순서인데요. 경남지회고요. 그 다음에 땅 이야기 밀양지회에서 성미숙 회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고두현. 늘 뒤따라오던 길이 나를 앞질러 가기 시작한다. 지나온 길은 직선 아니면 곡선. 주저앉아 목 놓고 눈 감아도 이 길 아니면 저 길. 그랬던 길이 어느 날부터 여러 갈래 여러 각도로 내 앞을 질러간다. 아침엔 꿈틀대는 리본처럼 푸르게, 저녁엔 칭칭대는 붕대처럼 하얗게. 들판 지나 사막 지나 두 팔 벌리고 골짜기와 암벽 지나 성긴 돌 틈까지. 물가에 비친 나뭇가지 따라 흔들리다가 바다 바깥 먼 항로를 마구 내달리다가 어느 날 낯빛을 바꾸면서 이 길이 맞느냐고 남 얘기하듯 천연덕스레 내 얼굴을 바라보며 갈래 갈래 절래 절래. 오래된 습관처럼 뒤따라오던 길이 갑자기 앞질러 가기 시작하다. 잊은 듯 돌아서서 나에게 길을 묻는 낯선 풍경. 땅 이야기. 내게도 땅이 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상주 중학교 뒷산. 철 따라 고운 꽃 피지도 않고 돈 주고 사자는 사람도 없는 남해 상주 바닷가 언덕. 한 평 못 차는 잔디 풀밭. 거기 평생 남긴 것 없는 아버지의 유산이 헌 옷으로 남아있다. 저 눕고 싶은 곳 찾아 아무데나 자리 잡으면 그 땅이 제 땅 되는 우리들 아버지의 아버지 대로부터 사람들은 기억하기 위해 무덤을 만들고 더욱 잊지 않기 위해 비를 세웠다지만 중학에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나는 학교 옥상에서 그 언덕배기 공동묘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세우질 못했다. 철 들고 부끄럼 알 때쯤 흙이 모여 돈이 되고 묘자리도 잘라서 팔면 재산이 된다는 나라. 시내 버스로 휴일 한나절 쉽게 벌초도 하고 오는 근교 공원 묘지.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고 중도금 잔금 치러가며 화사하게 다듬은 비명들을 볼 때마다 죄가 되어 나도 햇살 좋은 곳 어디 한 12평쯤
계약을 할까? 그런 날은 더 자주 꿈을 꾸고 잠 속에서 좁은 자리 돌아 누우며 손 부비는 아버지. 고향길 멀다는 것만 핑계가 되는 밤이 깊어갈수록 풀벌레 소리 적막하고 간간히 등 다독이는 손길 놀라 잠깨 보면 쓸쓸한 봉분 하나. 저녁마다 내 곁에 와 말없이 누웠다가 새벽이면 또다시 천리 남쪽 길 떠나는 아픈 내 땅 한평. 네, 시인님 행복하신가요? 아유, 울컥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팬의 시를 이렇게 낭송해 주셨는데 잔잔하게 시인님의 마음을 한번 덧붙여 주시면 어떠실까요? 방금 땅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 시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있다가 서울에서 신문사에 다니면서 신문사 일이란 게 남들처럼 성묘나 벌초를 하러 쉽게 가기가 좀 시간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바쁘다고 핑계가 자꾸 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주 못 가보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죄가 돼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건데 실제로 제가 다닌 상주 중학교 뒷산에 그때는 공동묘지였고 지금은 이름을 아주 세련되게 공원묘지로 바꿨는데 네.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한참 부동산 붐이 일때였기 때문에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하고 대비를 시켜봤는데 저한테는 정말로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혼자 때를 써보는 거죠. 야, 나한테도 땅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어. 지금 그 누워있는 무덤. 그게 내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세상에 저보다 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네. 윤동주보다 한 살 많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양자를 갔어요. 양자는 보통 아들은 없지만 재산은 많은 집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 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도로 갔어요. 가서 좀 학교를 세우려고 뜻을 품고 갔는데 네. 뜻은 하나도 못 이루고 다 날린 거예요. 또. 그때는 독립운동 군자금 지원하는 거나 마적대한테 뜯기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조금 잘하면 독립운동가가 되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책 없는 양반이 독립운동가 말석에도 이름을 하나 못 올릴 정도로 망해먹고 전쟁 때는 몸까지 망가져갖고 갈 데가 없으면 낙향을 하는데 원래 고향 떠난 지 10년 지나면 금이 환영하는 거 외에는 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해서 와야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면 제일 불행하고 있는 사람도 보기가 안 됐고 본인도 괴롭고. 그런데 그 짓을 우리 아버지가 한 거예요. 늙음하게 이제 아들을 낳고 딸 하나 더 이제 이 어린 딸 그렇게 하고 남해에서 견디는데 네. 몸도 너무 아프고 어머니까지 몸져 눕고 이러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남해 금산 보리암 아래 암자에 갔다가 사흘 만에 아니다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절집으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저는 절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학교를 2년 못 다니다가 겨우 어떻게 4학년으로 편입하고 이러면서 들어간 게 상주 중학교인데 상주 해수욕장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수욕장이 바로 옆이에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너비가 있고 우리 운동장인데 공을 조금만 세게 차면 백사장으로 빠지는 거기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뒷산 공동묘지에 모시게 된 거였고 그래서 저는 학교 옥상에서 올려다보면 항상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생각이 평생 어딜 떠나질 않고 붙어 다니다가 서울에서 이런 시를 쓰게 된 과정이 이랬어요. 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가 이렇게 시가 탄생되었구나라는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한 평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아무리 해봐야 등기부 등본도 없고 나한테는 네.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아픈 내 땅 한 평인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비롯해서 제가 남해에 관한 시를 참 많이 쓰게 됐는데 시인이자 문학평론도 하고 하는 이문재 시인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김용택 형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고두현이라는 사람은 내가 말이요 내 섬진강이 내 건데 고두현은 강이 아니라 바다가 전부 지 거요. 그러면서 네. 남해는 고두현의 문학적 등기부 등본이다 이런 네, 표현을 와. 해요. 대단합니다. 네. 그런 근본이 되는 무형의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게 이 땅입니다. 네, 정말 부자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최고의 부자입니다. 저 지주예요. 네. 사실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남해는 사실 참 많이 시인님의 시에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해는 시인님께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또 자연스럽게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네, 아주 제가 흡족한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남해가 지금 이제 이 아버지 얘기를 네. 먼저 하게 됐는데 우리가 다 아는 늦게 온 소포라는 시 또 어머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 합쳐져서 남해를 이루는 건데 제가 그 고백한 적은 있습니다. 당신 문학의 원천이 뭐냐 물었을 때 남해가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 형상으로 생겼는데 섬이 네. 실제로 저에게도 문학적 상상력의 모태가 네. 남해라는 곳이고 그곳은 제 태를 묻은 곳이기도 하지만 모성적 상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해는 어머니의 섬이자 시의 섬이고 그리움의 섬이자 사랑의 섬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네. 글로도 쓴 적이 있고 네네. 그중에 오늘 아버지 얘기를 살짝 한번 먼저 보여준 셈이 됐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실 이 시의 제목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철학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너무 궁금해서 이 제목이 어떻게 탄생되었나.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라고 예. 네, 좀 설명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래된 길이라 그랬잖아요. 네. 젊을 때 쓴 거는 아닌 줄은 알겠고, 그죠? 사실 정년 퇴임 앞두고 쓴 시입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 펼쳐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신장로를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골몰하고 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못 간다 이 소리를 안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나는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쓴 건데 네.
맞아요. 그동안 길이라는 게 인생 여정이고 다 이제 이 상징이 그런데 제가 인생 살아온 거를 돌아보니까 정년퇴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계기로 돌아보게 돼요. 안 그랬으면 안 돌아볼 텐데 그 고맙구나 참 돌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나 혼자 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 내가 신발로 찍은 흔적이 내가 걸어온 신발의 역사가 이력이거든요. 우리가 이력서 쓴다 그럴 때 이 이자가 신발 이자예요. 그리고 력은 역사 역자고.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것은 내 신발이 걸어온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내 인생하고 내가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이 이제는 내가 바라본 길을 넘어서서 지가 나를 보면서 물어봐. 신기한 체험이네. 네. 그러면서 대화를 한 게 이거였고 지가 나를 이 길 맞냐고 물어봐 주면서 그런 게 처음이니까 익숙한 길을 위해서 새로운 낯선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거라는 암시인데 이거를 영문학자로서 뛰어난 여국현 시인이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책에 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전공한 영문학 시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는데 100년 전에 쓴 시잖아요. 가지 않은 길. 두 갈래 길 중에 네. 우리 애들도 아는 시. 로버트 프로스트 연구자예요. 여국현 시인. 그때 프로스트가 쓴 영문학 속의 길은 두 갈래 자연에 펼쳐져 있는 대상인데 한 세기가 지나서 지구의 반대편에 동양의 코리아에서 한 시인이 쓴 길은 자연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의인화돼서 시인과 동일체가 돼서 대화를 나누는 길이 됐구나. 이런 비교를 한 거예요. 역시 학자들은 좀 유식한 게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고 쓴 거거든요. 시인은 단순한데 텍스트를 읽어주는 사람은 너무 유식하게 지금 읽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래, 개떡같이 썼는데 찰떡같이 알아봐주는구나. 네. 시 쓰는 사람의 이 즐거움이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그 평론 한 분이 사상가가 그랬죠. 시는 두 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시인이 쓴 텍스트고 하나는 독자가 읽는 받아들이는 읽는 텍스트고. 맞아. 나는 이렇게 썼는데 독자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것으로도 읽어낼 수 있구나. 더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한국의 낭송 문화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재능시낭송협회잖아요. 재능 낭송가들이 읽어줄 때는 단순히 활자를 눈으로 묵독해서 읽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전달을 해준단 말이죠. 오늘 제가 이 무대 연출 기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독자처럼 이걸 관람하듯이 참가했는데 쓴 사람을 오히려 뒤집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전달력이 깊고 뜨겁고 또 생생했는지. 그 무대 한복판에 앉아 있으니까 자꾸 말이 막 헛나올 정도로 감동이 깊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시인님께서 이렇게 얘기 많이 오신 우리 관객 여러분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시가 좀 어렵다,
시를 가까이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시를 가까이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시인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옆에 있잖아요. 다 사람이 시거든요. 시라는 게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체화해보지 않고 맹글어서 쓰면 말짱황인 게 시예요. 그래서 진짜 울림은 경험에서 나온다. 내가 정말로 경험한 거를 갈무리해서 성찰과 이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해낸 게 이제 시인데, 제가 국문과 4학년 통틀어서 학부 때 배운 게 한마디입니다. 시가 먹고, 시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것, 이거잖아요. 국문과 4학년 쇠가 빠지게 배워봐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짧은 문장으로 긴 울림을 줄 수 있느냐? 머리로 쓰지 않고 몸으로 쓰기 때문에. 이 몸 덕분인데, 몸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거를 눈으로 봤는데 관찰하거나 뚫어볼 생각할 발견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같은 경험을 하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궁굴르지 않아가지고 희발이 돼버리고 날아간 기억과, 어떤 사람은 그걸 살려서 글로 남기거나 다른 작품으로 남겨서 인류의 유산이 될 정도로 고전 명작을 남기고,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응축해서 짧게 담아내는데, 짧으니까 맛이 없을 것 같지만 운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듬을 잘 살리면 외형률뿐만 아니라 내재율까지 있잖아요. 그 맛이 우리를 울림통, 온 몸의 공명을 울려가지고 또 새로운 감동을 2배로 증폭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 시라는 거는 쓸 때도 쉽고 읽을 때도 쉬워야 되는 게 억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길도 내가 살아온 길이고, 땅 얘기도 아버지 얘기고, 통영의 빨간 차? 이분은 아까 빨간 옷 입고 나와서 낭송했는데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게 다 현장 생생한 우리 체득한 경험이에요. 망덕포구? 제가 거기 가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를 잘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시를 잘 누리고 즐기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시를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안 됩니다. 벽장에 장식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갖고 놀아야죠. 써먹어야죠. 그 중에 최고가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옛날 출세할 총각은 어릴 때부터 알아봅니다. 소문이 나요. 고시 공부할 때 머리 싸매고 틀어박혀서 고개 숙이고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공자, 왈, 맹자, 왈 하면서 읽으면서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담장 너머에 동네 처자들이나 엄마들이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서로 들으려고 귀웃거리면서 괜히 빈 물동이 이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한 총각이 과거 급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제가 신문사 다닐 때 언론인 해외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뽑히면 굉장히 이 복된 자리인데 서울대판에서 이 경남대 나온 지방대 나온 유일한 이 스펙 나쁜 남자가 거기 뽑혀서 파리 소르본대를 갔어요. 그 1년 동안 회사에서 월급도 줘요. 가서 1년 내내 공부만 하다가 놀다 오라고. 거기 가서 파리에서 이제 1년 공부하고 노는데 운 좋게도 파리 7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거기에 한국학 전공하는 석사 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냥 황진이의 시조가 어디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왜 운율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벌써.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더니 그 박사 과정에 있는 그 남자 프랑스인의 여자친구가 한국 여자야 또. 이 정도인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주 집중인데.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봐. 그때가 2022년인데 제가 2020년에 민음사에서 첫 시집 낸 게 늦게 온 소포거든요. 우리가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 조사 좀 해봤는데 벌써 10,000부가 넘었더라고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500부씩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해봤더니 일본에서도 초판 500부 찍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프랑스보다 인구가 작고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은 초판을 2,000부씩 찍으면서 당신 시집이 벌써 10,000부가 넘어가냐. 한국이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이런 거 서로 안 물어봤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 우리끼리는. 근데 나가보니까 외국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큰일 났다. 근데 내가 생각을 못하고 답을 모르니까 일주일 뒤에 공부해가지고 와서 대답해도 되겠나. 내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그런 걸 좋아해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전화하고 난리를 쳤는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야 다. 그래서 내일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구랑 얘기하다가 반짝 생각났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고려 광종 이후 1000년 동안 국가인재등록문을 과거 시험으로 봤는데 과거 시험에 답안지를 시로 썼어야 됐잖아요. 고시 공부를 한 시인들이 나라를 다스린 게 조선인 거예요. 고려와 조선. 그러니까 시를 숭상하게 된 거예요. 저 지나가는 고두현이 빼빼 말라가지고 별 볼 일 없는데 고무신 신고 가네.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시인이래. 그러면 그래? 좀 다시 본다. 이런 문화가 1000년 전부터 있었던 거를 우리만 몰랐지 외국 사람들은 특히 유럽 사람들은 신기해했더라는 것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시를 갖고 놀고 그 사람들이 제일 할 줄 모르는 게 노래 잘 못 불러요. 외국 사람들이 노래 실력이 좀 딸려요. 우리나라는 노래방이 전국에 난리를 쳤지만 그거 부러워하는 거하고 그다음 이 공명을 울려서 사람 마음을 울릴 줄 아는 시 낭송 문화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여러분은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길까 이미 아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시인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나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AI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가 지금처럼 사람의 감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지 이런 게 조금 제가 궁금해졌어요. 네, 시인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아니 이 박사 과정인 줄 몰랐네요 오늘. 진짜 포스트 박사 과정 같아요.
예상했던 최고급 질문들이 다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AI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중국도 대단하고 지금 정중동이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한 급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죠. 그래 기술은 좋다 이거야. 근데 뭐 의사들도 이제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AI가 훨씬 진료를 정확하게 해요. 처방도 확실하게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AI가 이제 시까지 써요. 큰일 났죠. AI가 작곡하고 실제로 노래도 불러요. 심수봉 버전으로 좀 해줘 이러면 실제로 심수봉 저작권을 침해 안 할 만큼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절묘하게 해내. 강효정 선생님 방식으로 신앙송 좀 해줘. 비슷하게 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본에서 이건 신달자 선생님이 겪은 일인데 일본에서 AI한테 초창기에 시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제목을 하늘이라고 줬대요. 그랬더니 이 백일장 하듯이 AI가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내 가슴은 하늘이다. 내 가슴에는 반짝이는 사금파리들이 박혀있다. 별이라는 이름이다. 그런데 가끔 그 별이 반짝거리면서 빛을 낼 때 그때마다 내 가슴이 아프다. 와 이건 뭐 탐복할 일이죠. 야 우리 이제 끝났다. 맞아요. 이 정도로 써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깊게 해봤죠. 줄여서 말하자면 시적으로 함축해서 빨리 말하자면 이런 거죠. AI가 우리 아버지 땅이나 통영 할머니 같은 경험을 못하니까 가슴으로 쓰는 거는 잘 안 되는데 머리로 쓰는 거는 수천 년 써온 동서양 거를 다 아울러 가지고 흉내를 더 잘 내요. 그래서 가장 감탄할 만한 작품은 AI가 쓰는데 AI 작품을 읽고 감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사실이지만 시는 역시 감동 주는 시는 인간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어떤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인님께서 독자와 앞으로 시는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머니에 네. 편지 한 장 접어서 넣어주는 몸짓으로 네. 만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짧게 말하면 영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시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베렛이라는 영국 여성 시인이 있고 이 여자의 시에 반해서 6살 연하의 무명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청혼을 했고 둘이 결혼해서 최고의 명시를 쓴 부부 시인이 됐는데 아버지가 반대한 결혼을 하러 이탈리아로 도망가 가지고 결혼식 둘이 올리기 전날 이 몸이 아파 다 죽어 가는 엘리자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 순정을 바치는 남자가 하도 진심이어 가지고 나중에 다 죽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청혼을 이제 수락을 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을 써서 들길을 둘이 산책하고 건의를 했대. 이 순애보의 주인공인 남자 외투 주머니에 넣어준 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라는 제목의 시예요. 시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데 두 사람을 엮어준 사이에 말 대신에 주머니에 넣어준 거 이런 자세를 떠올리면 상당히 문학적인 교감 나누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 즉석에서 든 생각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설렙니다. 끝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께 소담소담한 이야기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송신낭송이 4개나 남았네요. 이분들을 빨리 뵙고 싶어요. 여러분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조성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애송시 들어가기 전에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능신앙송협회 김경복 협회장님을 잠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능신앙송협회 협회장 김경복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거가 사실은 좀 더 떨리네요. 떨리기도 하고 맨 끝자리에 잠깐 인사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자리에 너무 뿌듯하게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1993년 재능신앙송협회 역사를 함께 걸어온 부산지회입니다. 그래서 그 응원차 함께 이렇게 서울에서 날라왔고요. 오늘 이 자리는 2008년 시작한 목요 시 낭송회입니다. 17년 차를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 뜻깊은 여정을 이어서 2025년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좀 더 나아가 보고자 넓은 시각으로 시작한 목요시 토크입니다. 그 목요시 토크가 전국 지회에서 너무 협조적으로 잘 해주셔서 상반기 간담회 회의를 하면서도 뿌듯했고요. 오늘 4분의 지회장님들이 앞에서 서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그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하십시오. 서로 교류합시다. 4개의 지혜가 함께하는 연합 목요시 토크라서 훨씬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힘들 것 같았다고 저 또한 모험이었던 자리인데요. 앞에 4분이 서 계신 그 모습에 됐구나. 그런데 그 속에는 함께 4분이서 호흡을 맞추고 준비해 주신 부산 지회장님이 계시죠. 우리가 그 17년 동안의 역사의 뜻깊은 여정이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그런 시각으로 꽃 피우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오늘처럼 시 낭송이 훨씬 더 예쁘게 꽃 피워주길 바랍니다. 재능신앙송협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세대를 건너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목요시 낭송회로 다리 역할을 열심히 탄탄하게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모두 이렇게 동행해 주실 거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동행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도와주질 못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강혜정 지회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모실까요? 재능신앙송협회 협회장으로서 다들 언니 같고 엄마 같고 이런데요. 그래도 엄마예요, 제가. 그래서 엄마여가지고요. 제가 인형 눈알 붙이고 봉투 붙이고 해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요. 용돈을 좀 준비해왔어요. 근데 정말로 이 시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사장님한테 용돈 애미가 새끼한테 주는 용돈 조금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표로 우리 경남 지회장님, 밀양 부회장님, 울산 지회장님 오셨는데요. 대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저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2025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두현 시인께서 빨리 뵙자고 한 4편의 시를 함께할 4개 지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출근한 이에게 밀양지의 진다련님, 그리고 거룩한 손의 경남지의 홍성숙님, 달의 뒷면을 보다, 그 다음에 울산지혜의 임지숙 구경령님, 그리고 빈자리는 부산지혜 박노경, 김점숙, 안예심, 정영주, 박정훈님까지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요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이에게 고두현, 잊지 말라. 지금 내가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걸. 쉽게 열리는 문은 쉽게 닫히는 법. 들어올 땐 좁으나 나갈 땐 넓은 거란다. 집도 사람도 생각의 그릇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느니 처음 문을 열 때의 그 떨림으로 널 내 집 창문을 넓혀라. 그리고 창가에 앉아보라. 세상의 모든 집에 창문이 있는 것은 바깥 풍경을 내다보기보다는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기 위함이니 생각이 막힐 때마다 창가에 앉아 고요히 사색하라. 지혜와 영감은 창가에서 나온다. 어느 집에 불이 켜지는지, 먼 하늘의 별이 어떻게 반짝이는지, 그 빛이 내게로 와서 어떤 삶의 그림자를 만드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앉아 너를 돌아보라. 그리고 세상의 창문이 되어라. 창가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거룩한 손. 고두현. 빗방울 떨어지자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 황급히 집으로 간다. 한 아이가 돌아와 커다란 플라스틱 휴지통을 뒤집어 놓고 들어간다. 빗물 고이면 청소 아줌마 힘들까봐 등에 묻은 빗방울 털며 환하게 웃는 손. 어린 날 마당 귀퉁이 사금팔이 놀이하다 추녀의 비 들칠 때 대돌 위에 비 맞고 누운 고무신 젖을까봐 얼른 뒤집어 놓고 손지붕으로 가려주던 기억. 철 들고 마냥 설레던 날 젖은 나뭇잎에 써보낸 편지 뒷장 같은 그곳. 아침 햇살에 선잠 깰까 여린 이마 부채살로 가려주던 그것.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며 세상 일 하나씩 덮어두는 법도 배우라던 어머니 마지막 눈 감겨버리고 오래도록 거두지 못한 그 손.
달의 뒷면을 보다. 바래길 연가 섬 노래길 송정 솔바람 해변 지나 설리 해안 굽이 도는데 벌써 해가 저물었다. 어두운 바다 너울거리는 물결 위로 별이 하나 떨어지고 돌이 홀로 빛나고 그 속에서 또 한 별이 떴다 지는 동안 반짝이는 3단 머리 빗으며 내가 저녁 수평선 위로 돛배를 띄우는구나. 밤에 문을 여는 건 등불만이 아니네. 별에서 왔다가 별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토록 머물고 싶어 했던 이곳. 처음부터 우리 귀 기울이고 함께 듣고 싶었던 그 말. 한때 밤이었던 꽃의 씨앗들이 드디어 문 밖에서 열쇠를 꺼내드는 풍경. 목이 긴 호리병 속에서 수천 년 기다린 것이 지붕 위로 잠깐 솟았다 사라지는 것이 푸른 밤 별똥별 무리처럼 빛나는 것이 오, 은하의 물결에서 막 솟아오르는 너의 눈부신 뒷모습이라네. 너의 눈부신 뒷모습이라니. 빈자리 고두현 14살 봄 읍내 가는 와넷버스 먼저 오른 어머니가 남들 못 앉게 먼지 닦는 신용하며 빈자리 맡고 서서 더디 타는 나를 향해 바삐 손짓할 때 빈자리는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아침 저녁 학교에서 못이 박힌 나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얼굴만 자꾸 화끈거렸는데 마흔곡에 붐비는 지하철 어쩌다 빈자리 날 때마다 이젠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없는 먼지 털어가며 몇 번씩 권하지만 괜찮다 아득한 땅속길 천천히 흔들리면서 손살에만 연신치는 그 모습. 눈에 밟혀 나도 엉거주춤 끝내 앉지 못하고
오늘 나도 시 한 편, 낭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낭독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으면은요 한 4분 정도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자. 어느 여름 날밤의 추억. 어느 여름 날밤 온천장에서 술친구와 건하게 술을 마시고 밤 9시가 지나 집에 가기 위해 영업용 택시를 탔다. 사직야구장을 막 지날 무렵 와와 하는 소리가 차창 밖에서 들렸다. 이때 택시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순간 야구 중계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지러지게 흘러나왔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해태와 롯데와 해태 야구 중계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순간 롯데 9회 말 마지막 공격, 아직 득점이 없는 가운데 롯데의 마지막 공격입니다만은 2사의 주자는 없습니다. 이때 5개 9번 타자 강여정, 9번 타자 강여정 지금 투쓰리 홀간데서 치느냐 제6구 쳤습니다. 홈런이냐 넘어가느냐 그러나 옆으로 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강유정 9번 타자 안타깝다고 땅을 한 번, 2번, 5번 치고 다시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7구 맞겠습니다. 제7구 쳤습니다. 넘어가 홈런입니다. 홈런 됐습니다. 홈런. 나도야 젊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야구 중계 방송을 했었거늘 이제 세월이 지나 야인으로 돌아가서 후배 아나운서의 야구 중계 방송을 듣는 신세가 되었으라. 무정한 세월이요. 왜 이렇게 슬픈고. 감사합니다. 늦게 온 소포 고두현.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복근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버선 한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의 산 유자 9개. 큰 집 뒷담에 올 유자가 많다고 몇 개 따서 넣어 보내니 추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안 있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주스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글썽 녹고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탁주 권선희. 제수시여, 내는 말이시더 대보 저짝 끄트머리 골짝 팔남매 오골오골 부잡스럽던 집 막내요. 우리 큰시아가 내캉 20살 차이 나는데요, 한날은 내를 구룡포 인자 가마보이 거가 장안동쯤 되는 같디다. 걸로 대불고 가가 생전 처음으로 짜장면 안 사줬는겨. 내 그거 앉아가 거무티티한 국수 나오는 거 보고는 마 바로 오바이트 할라 했니다. 희한티다. 그마이 촌놈이 뭐시 배 타고 스페인까지 안 갔는겨. 가가 그놈의 나라 음식 죽지 못해 묵으면서 내 구룡포 짜장면 생각 많이 했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행님이 내보고 셀쭉이 웃던 이유 빤한데, 내는 그 촌스럽던 때가 왜 이리 그립겠는겨. 마 살면 살수록 자꾸 그리운 기라요. 그기 첫사랑 그 문디가시나 그리운 것에 비할라요. 내 품은 가시나들 암만 이뻐도 우리 형님 그 웃음 맹키야 하겠는겨. 무엇이 이리도 급히 살았는지 내도 모르요. 참말로 문디 같은 세월이니다.
재수시여 무심한기 마 세월이니다. 우야돈도 한잔 하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은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하면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또 저희가 매월 목요 신앙송에는 전국 지혜별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매월 마지막 목요일은 꼭 잊지 마시고 재능신앙송협회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산지혜 이경훈 총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